명품일수록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매출은 왜 줄어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명품 대회로 올라 있어요. 우리 수출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지경이지.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일본이 그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 30년 이상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왜 실패한 일본을 따라가냐고요. 그러면 해고를 당해도 꼭 못 사는 사람부터 당해요. 사업이 망해도 꼭 영세업부터 망해요.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그 피해를 입은 나라들이 많잖아요. 국내 저축, 금융자본이 미국으로 빨려가면서 신용 수축 현상이 일어났고 또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됐고 또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제 수지가 이제 그런 나라들은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잖아요. 그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는 나라들은 지금 화폐 가치가 10분의 1, 20분의 1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레바논, 스리랑카, 파키스탄, 튀르키예, 헝가리, 이집트 그 나라들 지금 화폐 가치는 뭐 거의 똥값이에요. 그런 걸 보면 미국의 강달러 정책 또 고금리 정책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폐해를 끼쳤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만성적인 적자, 국제수지 적자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아프리카는 지금 51개국 중에서 40개국 이상이 지금 외환위기 직면했거나 아니면 그 늪에 이미 빠져 있거나 그래요. 세계적으로도 지금 5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직면해 있어요. 지금 아주 심각해요, 이게 세계 경제가. 근데 IMF가 그동안에는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를 맞게 된 나라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여서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도와줬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늪에 빠졌거나 직면해 있고 그것도 그 규모도 커져 있어서 IMF도 지금 그 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1930년대처럼 세계의 주요 은행들이 IMF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급등했던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주요 자원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석유 가격 같은 경우는 한때 150달러에 이제 육박했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이런 것들 문제도 가세하면서 자원 가격들이 급등했었잖아요. 그것도 한 원인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원인은 뭐냐면 환율 상승 때문이에요. 자원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2차 생산품, 3차 생산품 가격 인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원 가격 상승하자마자 우리 그 소비자 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환율이 상승해서 그래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더 비싸게 사와야 한다니까요. 자원은 물론이고 시설재, 우리 소비 제품 등등 모두 다 비싸게 사와야 돼요. 소위 자원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영향을 받은 게 한 10%라면 환율 상승으로 영향받은 게 90%가 넘어요. 환율 상승이 지금 그 물가 불안을 초래한 거예요.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우리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다해요. 우리나라처럼 외환보유고 비중이 큰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98년 이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해처럼 환율 상승이 수출을 급감시킨 2022년도에도 우리나라 경상수 적자는 298억 달러예요. 298억 달러의 흑자가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의 그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원화 가치는 올랐어야 정상이었어요. 정책 당국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경기가 호전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 인상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지금 1, 2월 달에 경상수지가 적자였어요. 근데 3월 달은 다시 흑자로 전환했잖아요. 4월부터는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올해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경상수지 흑자는 대규모를 기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무역수지 적자는 어떻게 해석해요?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난 근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원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 경제 등 세계 경제의 그 수요가 둔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든 게 있어요. 그것도 한 원인이에요. 근데 이 원인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키운 거는 우리 환율 상승이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해외 바이어가 수출 가격 좀 깎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우리 수출 기업은 다 응해요. 이런 요구가 없더라도 풀 코스트 워지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가격을 결정한다가 풀코스트 원리잖아요. 적정 이윤보다 더 많은 이윤이 생겼네, 환율 상승으로.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출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려고 해요. 그래야 매출도 늘어나고 기업도 클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달러 수출액은 줄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반드시 수출은 줄어요. 명품일수록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매출은 오히려 줄어요. 우리나라 백화점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화신백화점이 명동백화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췄다 망했어요. 명동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이 생기자 가격을 낮춰서 싹을 자르겠다 했다가 명동백화점이 망했어요. 미도파 백화점은 신세계백화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망했어요. 왜냐? 백화점 가는 고객은 품질 보고 가지 가격 보고 안 가요. 그 반증 사례가 있잖아요. 신세계백화점은 롯데백화점이 그 교통의 요지에다가 최신식 건물을 짓고 백화점을 열었잖아요. 그러자마자 신세계백화점은 자기 그 제품들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번영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EU하고 FTA를 체결하면서 명품들 가격이 관세가 30~40%였던 관세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명품 가격을 최소한도 30%대 이상은 낮출 수 있었어요. 근데 유럽의 명품 업체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오히려. 지금도 틈만 있으면 가격을 올리려고 그래요.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명품 고객들은 야, 뭔가 좋아진 게 있을 거야. 뭔가 품질이 좋아졌거나 디자인이 좋아졌거나 아니면 색상이 아름다워졌을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출품은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명품 대회로 올라 있어요. 가격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품 대접 못 받아요. 매출 떨어진다고요.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 당국은 자꾸 환율을 상승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겠다 그래요. 이미 이거는 부정된 게 수없이 많았어요. 현실에서 부정이 됐어요. 환율을 올렸더니 오히려 수출이 줄더라. 경기는 더 부진해지더라.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론에 집착하냐고요. 이론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이론은 현실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에 불과해요.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현실은 자기네 섭리가 만든 거고. 누가 우월해요? 반면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증가해요. 이거는 또 이론적으로 설명이 기니까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 말에 우리나라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근데 2007년 6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져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3만 2,600원 벌다가 9만 원도 못 벌게 됐어요. 우리 수출기업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지경이지.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요. 15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되고 이걸로도 안 돼요. 임금도 올랐고 자원가격도 올랐고 일반 물가도 다 올랐으니까 200달러짜리 개발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2000년도에 이미 벌어졌다니까요.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 수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그 덕에 우리나라 국가 경제의 국제 경쟁력도 그만큼 올라갔어요. 경상수 흑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 경상수 흑자가 1,000억 달러까지 갔어요. 이건 GDP 7.4%예요. 어마무시한 규모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2000년대만 있었냐 아니란 말이에요. 1980년대에도 있었어요. 세계사를 보더라도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을 보일 때는 그 나라는 반드시 경제 변형을 누려요. 반면에 환율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어요. 아니면 아예 발전하지를 못하거나. 그런 현실을 보고 경제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너무 머리가 뛰어나서 그래요. 경제학을 너무 공부했어. 쓸모없는 경제학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재무부 관료가 재무부 장관 한 사례가 없어요. 미국 연준 직원이 연준 총재한 사례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밀접하게 교섭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론에 얽매이지 않아요. 현실을 더 중요시해요. 우리나라만 중앙은행 총재도 종종 한국은행 직원이 임명되고 기재부 장관은 기재부 관료가 임명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들 현장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바이어가 수출 가격 인하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사실 그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책상머리만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수출 기업에 가서 한 1년 정도는 근무해봐야 알아요. 환율이란 건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거나 일반적으로 정권이 처음 출범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자. 경제를 살려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환율을 인상시켜서 수출을 증가시키면 경기도 상승하고 국민들 인기도 지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환율을 끌어올려요.
정권 초기에는 정책 당국의 힘도 강하지만 정권도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려요. 그랬다가 이게 수출 오히려 줄이고 경기도 부진해지면 그 힘을 잃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권 2년 정도 지나면 권력도 힘에 약해지고 정책 당국자의 힘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시장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요. 시장의 힘이 뭐예요? 공급이 더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니까 달러 공급이 많잖아요. 그럼 환율은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가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율을 인상시키는 정책 당국자의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떨어진다고 시장 헤매에서 떨어진다고요.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바보같이. 왜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반복해요? 환율 상승시켜서 수출을 늘리고 경기를 호전시키겠다. 이 정책은 일본이 그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 30년 이상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고 있잖아요. 왜 실패한 일본을 따라가냐고요. 성공한 나라들 좀 따라가면 뭐 어때요? 동아시아에도 성공한 나라들 많잖아요.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 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아요. 대만이 지금 18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월했어요. 그 나라들은 이번에 미국이 달러를 강세를 보이면 자국 화폐 가치를 끌어올렸어요. 우리나라같이 바보같이 안 당했다고요. 오히려 우리는 달러 인덱스 상승률보다가 우리 환율 상승률이 훨씬 커요. 우리 원화 가치를 그만큼 추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은 저 밑바닥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답답한 마음뿐이에요. 지금 제 심정이 1990년대 외환위기 왔을 때 심정과 똑같아요.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게. 외환위기가 지금 곧 터질 게 눈에 보여요. 당시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외환보유가 고갈됐던 그 상황이고 지금 외환보유가 과다해요. 근데 정책 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해외 투자라는 미명하에 한국투자공사 동원하고 국민연금공단 동원하고 자금 여유가 있는 은행들이나 이런 것들 동원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고 있어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이 즉각 해외로 유출되면 어떻게 돼요? 내수는 당연히 부진해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든 경제 전문가들 모두가 우리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드럼통 하나와 깡통 하나를 합해서 둘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GDP는 부가가치예요. 그리고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을 일치시켜야 이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로 일치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은 GDP의 10%도 안 돼요. 해년마다 다른데 9.7, 9.8 이 정도 돼요. 반면에 내수는 90% 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를 때 내수에 보탬이 돼요? 안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때 내수에 보탬이 돼요? 당연히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는 확장된다고요.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 가격들, 시설재들 이런 가격 떨어지잖아요. 물가 안정이 기여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환율이 떨어질 때 내수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상식도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정책 당국자들이고 관변 경제학자들이.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지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이제 그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 심리 변수가 수급 원리보다는 그 힘이 약해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난이 좀 심각한 편인데 이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덮쳐봐요. 그럼 이제 심리적인 공포감이 생기면서 환율이 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건 단기간에 끝날 문제. 심리적인 변수의 작용력은 아주 예민한 대신에 힘도 약하고 지속기간도 짧아요. 무역수지는 적자인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무역수지는 제품의 수출이 차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밖에 자본도 국제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 수지도 있잖아요. 관광 수지도 있고 우리 뭐 K-팝이나 K-드라마 수출한 금액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규모가 우리나라 제법 커요. 그래서 무역 수지를 중심으로 경제를 읽어내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 그러니까 잘못 읽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국가 경제는 호황, 불황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제 자연기의 사계절과 같아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경제 정책이 경기 후퇴의 깊이를 더 깊게 할 수도 있고 얕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연계의 사계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경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특히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 경기의 하강 속도가 굉장히 깊어져요. 그 길이도 길어져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초래하게 돼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대공황이고 또 최근에 겪은 사례로는 97년 말에 터졌던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리는 금융위기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도 사실은 그렇게 심각해진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정부가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우선 1997년도를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임기 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그걸 통해서 OECD 가입 이걸 이제 정책 목표로 내세워요. 이게 경기를 살려내야 할 거 아니에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그게 1993년 말에 우리 화폐 발행 잔액 증가율을 무려 42%나 늘려요. 이거는 예년의 서너 배예요. 그래서 경기가 잠시 살아나요. 근데 화폐 발행을 계속 증가시켜줘야 이제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경기가 95년 하반기부터 이제 내리막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정부가 재정 지출을 43%나 증가시켜요. 통화 증발했지, 재정 팽창했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국내 경기는 과열이 돼요. 국내 경기가 과열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수입이 급증을 해요. 수입하면 그만큼 이익이니까 경기 과열로 수요는 충분하니까 수입이 급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돼요. 그 외환위기 직전 4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누적액이 무려 435억 달러였고 이것은 90년대 중반 우리 외환보유의 2배예요. 만약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지 않았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죠. 외환위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경제지표를 보고 95년대는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에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인의 판단이 제발 기후위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경고했었고 96년도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책 당국자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경제 파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97년 1월 달에는 한보 사태가 터진 직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경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제 경고를 하게 되거든요. 이 사례에서 보듯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은 반드시 그런 경제 파국을 초래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제 파국이 터지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폐해를 극단적으로 축소시킬 수도 있고 그 기간도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내요.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또 그걸 극복해내요. 그러니까 98년 말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500억 달러를 넘어가요. 외환보유고 고갈 사태에서 벗어났잖아요.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98년 한 해만 이제 경제난이 심각했고 99년에는 성장률이 9.3%까지 올라가요. 경기를 상승시켜야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딱 1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적절한 정책을 신속하게 펼쳐서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 얘기만 나오면 제가 미안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소속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는 그래요. 기재부 고시 출신들보다 훨씬 뛰어나요. 관료들은 공부를 추가로 할 모티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한국은행에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밀려요. 그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들을 해요. 그만큼 뛰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비난하니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미안하게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 환율 정책은 모두 다 실패하고 있어요. 이론에 집착해 있으니까. 물론 이제 환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재부의 국제경제국이 결정을 해요. 한국은행은 그걸 수행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도 한국은행이 기재부 국제경제국의 지침을 조금 지체해서 따르게 되면 지금처럼 환율이 급등하는 일은 없어요. 특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상승이 수출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진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동안에 이런 얘기 한 경제 전문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은행이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도 지금 미국하고 격차가 1.75%로 커졌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국내 저축이 당연히 미국으로 가죠. 그래야 더 큰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국내 경제는 어떻게 돼요? 근데 한국은행은 딱 한 면만을 봐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부동산에도 문제고 빚 많은 사람도 문제고 빚 많은 기업도 문제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격차가 크게 유지했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또 국내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자본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폐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난해 이미 겪었잖아요. 경기가 강화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현실을 먼저 봐야죠. 한국은행이 제발 균형 감각을 되찾아서 양쪽을 비교했으면 좋겠어요. 기준금리를 지금처럼 동결하였을 경우에 이점과 강점, 그리고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한 1% 더 끌어올렸을 때 미국에서 돌아올 국내 저축 금융자본들이 국내에 끼칠 긍정적인 효과, 또 거기에 따른 폐해, 이런 것들을 양쪽을 좀 같이 비교해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준금리 동결의 폐해가 훨씬 크다고 보고 그 폐해는 빚 많은 사람, 빚 많은 기업에게 더 크게 타격을 줘요. 왜냐하면 경기가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면 해고를 당해도 꼭 못 사는 사람부터 당해요. 사업이 망해도 꼭 영세업부터 망해요. 중소기업부터 망하고 자영업자부터 망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빚이 많잖아요. 올리면 더 피해가 커지는 거야. 아니에요. 그 피해는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요, 미국에 유출됐던 국내 저축 또 금융자본들 국내로 돌아오잖아요. 유동성이 풍부해져. 그럼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경기가 호전돼. 경기가 호전되면 이 사람들 타격 아주 줄어들어요. 균형 감각을 가져야죠. 양쪽을 다 봐야죠. 주식시장의 가격 동향을 볼 때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80년대 짜장면이 500원이었어. 지금 짜장면 얼마입니까? 8, 9천 원 하죠. 새우깡이 얼마나 올랐죠? 30배 올랐네. 새우깡의 가치가 30배 올라갔습니까?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를 선호할까요? 월세를 선호할까요?